민주주의가 과연 트럼프라고 하는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도 특히 한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도다. 좌절감이 이제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박원호라고 합니다. 투표 행태와 정치학 연구 방법론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재미없는 선거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변수가 많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요동치는 선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잠깐만 시계를 되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암살 시도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역사적인 사진 한 장. 사람들은 사실 사진 한 장이 이제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진이 나왔을 때 선거가 거의 끝났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Pass the Torch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조 바이든 후보가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 목소리로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토론회 때도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예컨대 트럼프 후보가 오하이오의 이제 스프링필드에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이제 잡아먹는다는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스프링필드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 부인을 하기도 하고 저는 다른 장면보다도 처음 이제 토론회를 시작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니처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먼저 다가가서 상대방에게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가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굉장히 돋보였고 미국 언론에서는 파워 무브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그 미국 정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결과적으로도 이제 그 토론회는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게 끝낸 걸로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에서 토론회를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총격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분쟁도 있고 굵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 양쪽에 너무 무거운 그 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외부적인 충격으로는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선거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도를 설명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간선제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모든 국민들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고 연방제니까요. 각 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정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538명의 선거인단이 각 주마다 특정한 숫자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돼 있고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게 되면 해당 주의 배정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결과적으로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을 확보하면 이기는 그런 간선제로 돼 있죠. 상당히 많은 주들이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는 이미 상당히 결정이 나 있는 주들도 있고요.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경합주들이 있습니다. 보통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특히 그 중에서 아마 펜실베니아 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길게 이제 그 경합주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 경합주들 자체가 정확하게 러스트 벨트에 놓여 있는 주들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철강, 기계 그런 산업들에 종사하고 있던 백인 노동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주들인 거죠. 이 주들에 살고 있는 미국 백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한 30년 정도를 거쳐오면서 끊임없이 소외되었거나 그 스스로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들이 임금이 낮은 중국이나 아시아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남미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또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력이 공급되는 경제적인 문제와 이주민의 문제라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냈던 거거든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애초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치평론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2020년도에 손쉽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러스트 벨트의 가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었던 거죠. 반면 자메이카계 인도계 부모를 둔 캘리포니아의 엘리트 학교를 나온 검사 출신의 젊은 여성인 해리스 후보가 러스트 벨트의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을 갖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아직 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이 아마 섣불리 바이든 후보를 해리스 후보로 교체하기가 이제 어려웠던 점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번 선거 자체가 이제 워낙 양극화된 선거이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도 트럼프 후보를 막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이어가는 것 같고, 또 지금 낙태 이슈가 미국의 2022년 이래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2년 미국의 중간선거가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선전을 했었고, 그 배경에는 그 이전까지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여성들이 투표장으로 다 나왔던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은 1970년도에 로우 v 웨이드 그 판례를 통해서 여성들의 낙태권을 연방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제 50년 동안 지속이 됐던 거죠. 근데 그것이 2022년도에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뒤집히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법 질서 자체가 완전히 대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뒤집은 주역들이 트럼프가 임명했던 3명의 보수적인 대법관들이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 선거에서 한 중심에 서 있고, 또 마침 지금 특히 여성 후보가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로 나와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마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선거공학적으로 이제 가장 매혹적인 후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혼자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트위터를 하고 그야말로 만화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70대 할아버지 정치인인 거죠. PC의 반대말이 트럼피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그 때문에 트럼프를 가장 좋아하기도 했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미국에서 정말 몇 안 되는 3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분들 중 이제 한 분이 되었어요. 공화당은 사실 끊임없이 트럼프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더 젊고, 더 교육도 많이 받고, 말도 매끈하게 잘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 대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정치를 많이 연구하고 이제 관찰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미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지각 변동이 올 정도의 그런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렵고,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트럼프 같은 사람도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1기를 생각해보면, 물론 뭐 트럼프가 김정은도 만나고 판문점도 갑자기 방문을 하고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정책들, 그 수사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르기는 했지만 실제로 결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또 다른 견해 중에 하나는 트럼프 1기 내에서 회고록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트럼프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려고 하면 말리느라고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일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또 훨씬 더 극단적인 분들을 백악관으로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진짜 마음대로 해볼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려하는 제1의 원칙은 미국의 국익인 것이고, 거기에 트럼프 1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원칙에서는 사실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미국의 그 기존 정치 질서를 이 사람이 이제 뭐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실질적인 정책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치 문화적인 파급력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는 공론장에서 정말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을 하고도 그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지지자들을 열광시키고 그건 이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또 그 시대 자체가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 유권자들에게 저 사람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느끼게 해줬던 것들, 그것이 사실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이제는 그 누구도 내가 대중들과 직접적으로 호흡한다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정치가 훨씬 더 대중주의적인 경향으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현상, 지금 현대 민주주의에 아주 큰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가 과연 트럼프라고 하는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의 제일 코어에 뭐가 있느냐? 관용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브랜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의 사건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2021년 1월 6일 날 미국 국회 난입 사건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교과서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대통령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미국 한 군데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학계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스트롱맨 지도자들이 뭐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미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 인류가 고안한 방식 중에서 그래도 가장 덜 나쁜 방식이라고 이제 처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200년, 300년 전에는 이제 굉장히 유효한 모델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인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정치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도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정치적 관용의 문제라든지 미국이 처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문제들을 똑같이 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머지않아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는 어떤 방식의 민주주의가 될 것인가? 특히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유권자들, 특히 한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이제 굉장히 낮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해줄 것이다. 제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낮고 그런 반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지식이나 본인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걸로 나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적 효능감은 굉장히 높은데 외적 효능감은 이제 굉장히 낮은 거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도다. 그 좌절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은 이제 이런 그 유권자들의 좌절이나 소외감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새로운 절차들을 좀 고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